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박영식입니다. 2025년 1월 1일이 됐고요. 지금은 라이브 같은 녹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 오전에 라이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이브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길게 하기도 하고요. 사실 다룰 만한 이슈들이 너무 많긴 합니다. 기존에 공지를 해드렸던 것처럼 오늘까지는 정기 컨텐츠 업로드라든지 정치, 시사와 관련된 내용은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오늘도 약속 드린 대로 쉬어갈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어젯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녹화하고 있는 2024년 12월 31일에 미리 이제 자기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를 드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틀만 쉬어도 뭔가 늘 찾아와 주셨던 루틴이 있을 텐데 제가 뭔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섭섭해 하시진 않을까.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이고요. 해결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한 이틀간 지켜본 무안공항의 상황이라는 게 여전히 지난 우리가 겪었던 참사 이후에 희생자들이나 피해자분들 또 유족분들을 어떻게 국가가 애도하고 지원하는지를 지켜봤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저도 어제는 CBS 잠깐 갔다 왔고요. 그저께도 잠깐 방송을 하긴 했습니다만 뉴스토마토 다녀왔었고요. 그래서 아예 방송을 쉬진 않았는데 여전히 좀 여러 이슈를 좀 다루는 거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듯이 제가 모르는 분들이 아닌 경우도 좀 있어서 돌아오시지 못한 분들의 좀 명복을 빌기도 하면서 제 방송이 워낙에 좀 발랄하고 밝고 왁자지껄한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을 했었다 보니까 사실 자신은 없었어요. 왜냐면 애도 기간이기도 하지만 각자가 이제 스스로 이번 사고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많은 분들을 애도를 하셨겠지만 저희 같은 작은 채널에서 사건 사고를 일일이 다루는 게 과연 사태 수습이나 정확한 정보 전달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라는 대목에서 자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말이 좀 길어져서 그렇지만 어찌됐든 재난 주간 방송사도 아니고 정보 접근이 명확한 그런 언론사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부 기사를 가지고 제 채널에서 조회수 좀 늘리겠다고 덤벼드는 것보다는 일정 시간 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애도를 하며 돌아가신 분들을 애도를 하며 2박 3일째 이렇게 지금 쉬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한 나흘 정도 됐네요. 그러는 사이에 이렇게 해가 넘어왔습니다. 2025년 1월 1일 바로 오늘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아니 그래도 1월 1일쯤이면 인사라도 해주지 그랬냐 라고 하실까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가 넘어가기 몇 시간 남지 않았네요.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중언부언하고 말이 반복되고 말 실수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편집은 하지 않고 그대로 올릴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오랜만에 얼굴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황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CBS 다녀왔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저는 다 임명할 거라고 봤는데 같이 방송 출연하셨던 김준우 변호사하고 이정주 기자는 2명만 임명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방송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4시 반에 헌재 재판관 임명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정말로 2명을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마흔혁 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다 임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놀라운 일이 제 주변에서 벌어졌군요. 저도 잘 어떤 이 시사의 흐름을 매일같이 따라가지만 어떠한 사람의 의사결정을 그 사람이 아니고서야 예측하고 전망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어제 제가 출연했던 방송에서는 김준우 변호사와 이정주 기자가 예상을 적중시켰다는 거 이제 신기한 경험이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그 신인규 변호사가 저랑 오랜 기간 호흡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21대 국회 체포동의안 관련된 부분 영장이 이제 결국 기각이 될 거다. 영장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이제 영장심사를 이재명 대표가 받았을 때 그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될 거다. 영장실질심사였으니까. 그거 맞췄을 때 좀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위증교사 관련된 재판도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뭐 무죄의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을 줬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참 뭐랄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것도 저에게 복일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게 사실 맞추고 안 맞추고가 중요한 건 아닐진데 워낙에 뇌피셜 돌려서 추론하고 추측하는 평론가들의 영역에서는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평론가들 중에는 너무 자기의 어떤 희망과 기대를 섞어서 추론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더 불쾌하게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기대가 들어갔던 혹은 뭐 자신의 희망 고문이 들어갔던 간에 예측이라는 건 어쨌든 어려운 일인데 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저는 이번에 좀 충분히 또 깨달았습니다.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참사가 발생했을 때 여전히 남일처럼 여기는 게 좀 많다. 어떤 의미냐? 언론의 보도 양태나 이런 것들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부 언론이 아니라 이 참사가 터지고 나서 속보 경쟁이나 혹은 신속 경쟁에 빠져들어서 오보를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좀 잘못 잡은 경우도 보였는데요. 민주당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민주당 때문에 재난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과 평가들을 보도에 실어놨던데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섣부르고 진영 논리에 휩싸인 어떤 언론의 발악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요.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 참사들을 제가 겪어보고 뭐 보도의 현장에서 일원이 돼보기도 하고 혹은 외부자로서 모니터링을 해보건데 저의 결론은 아직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희생자 그리고 피해자분들, 유족분들을 중심으로 보도를 하거나 생각을 해주기보다는 각자가 언론이라면 언론, 정치권이라면 정치권, 또 뭐 커뮤니티에 있는 뭐 네티즌들 혹은 일반 국민들 이런 각 개인의 혹은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참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게 참 안타까웠고요. 그거 보면서 그래 이번에 방송을 쉬기는 참 잘했던 것 같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참사 현장과 사고 현장의 어떤 흐름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고, 더더군다나 그런 언론 보도에 잘못된 지점들이 노출이 되는 상황에서도 왜 그러면 그때 지적하지 않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얘기를 하느냐. 너무 많고요. 일단 그런 언론이 너무 많았고, 어느 하나 지적을 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접근할 시기가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직 애도 기간 중이고, 오늘도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틀 전보단 좀 더 나아진 것 같고요. 가령 어떤 방송사에서는 이 비행기가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하고 맨 끝까지, 활주로의 끝까지 충돌이 일어나서 불길에 휩싸이는 그런 장면들을 여과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뿌옇게 블러 처리한다고 하죠. 그런 처리를 안 했던 언론, 혹은 블러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반복적으로 보여줬던 언론, 희생자의 명단을 유족들의 동의 없이 그대로 공개했다가 몇 시간 만에 다시 내린 언론, 또 인터넷 언론들 중에는 배보상 문제를 거론하는 그런 언론들, 우리가 이걸 세월호 때, 그리고 이태원 참사 때 다 겪어봤던 일입니다. 그러나 다 나아지지 않았다. 아직 우리 사회가 덜 성숙해졌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거는 정치권도 마찬가지인데, 정치권을 저는 여야로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내란 정당이라고 부르는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하는 논리 중에는 탄핵병 걸린 민주당 때문에 사고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정쟁들, 그건 어디까지나 시작한 쪽이 문제인 것이죠. 여기에서 또 민주당을 공격해서 범야권이나 혹은 또 이게 호남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또 해묵은 지역주의들, 지역 정서를 공격하거나 지역민들을 비하하는 그런 조롱들 여전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대부분 다 극우 보수 인간들이거나 아니면 정쟁으로 치닫게 만드는 원인 제공은 저는 여당에서 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양쪽 다 문제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자꾸 상대해 주다 보면 손바닥도 마주치면 소리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개가 짖는 소리는 그냥 개가 짖는구나 하고 지나갈 필요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언론을 모니터링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짚어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쟁을 그만하자, 큰 틀에선 동의는 하는데요.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정쟁을 누가 이용하려고 하는지, 누가 시작했는지는 명확히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어쨌든 유가족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는 노력한 것, 그리고 그 마음가짐은 충분히 이해해드리고 싶지만, 어느 쪽에서 이 정쟁을 시작을 했고 어느 쪽에서 이 사고를, 이 참사를 정쟁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는지는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여당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보는 쪽이니 아마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쟁을 중단하자라는 의미가 내란 수사를 그만해라, 혹은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서 목소리 내지 마라, 혹은 내란 진압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걸 또 정쟁이라고 해석하는 언론들도 있더군요. 참사는 참사고 내란은 내란이다 라는 점을 명확히 해둡니다. 아마 유가족분들도 이런 논쟁 불필요하다고 생각 드실 거예요. 참사 수습이 어쨌든 급선무였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란 행위를 벌인, 그리고 내란의 주체들은 엄연히 있으니까요. 내란은 진압의 대상이고 참사 역시 우리가
위로하고 수습하고 유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되는 문제이면 분명합니다. 어느 것이 더 먼저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참사 수습이 더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다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윤석열 탄핵 심판 절차라든지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굳이 보도로 찾아보지 않아도 그들은 그들의 할 일을 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뭐 최근에 있었던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오늘은 사실은 이렇게 무겁게 얘기를 하기보다 그냥 한 해를 정리한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좀 보내고 싶었습니다. 2024년 잠시만요. 2024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랬고 제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도 그랬을 것 같고요. 일단 방송 출연이나 이런 저와 함께 호흡하는 스테이션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혹은 여전히 2025년에도 함께 만나고 있는 여러 언론사들과 또 유튜브 채널들이 있는데요. 달력을 쭉 한번 봤어요. 달력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 2024년 초반에 가장 고마웠던 언론사는 아무래도 서울의 소리입니다. 2023년 11월쯤에 네, 디올백 보도가 있고 나서 뭐 제가 아무튼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서울의 소리 쪽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맡겨주셨고 1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리고 야밤에 뉴스 11까지 함께 진행을 하는 바람에 서너 달 정도 아침 밤으로 서울의 소리를 출근했던 기억이 있고요. 물론 2024년 총선을 즈음으로 해서 서울의 소리와는 간간히 콜라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연 일정이 정기적으로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 또 고마움이 있는 회사여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구독자가 이제 5만이 되고 나서 그 피자 배달을 해드렸던 회사가 아마 서울의 소리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뉴스버스라는 회사와도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고요. 최근에도 뭐 뉴스버스 쪽에 인연이 닿아서 오후 1시에 프로그램을 간간히 진행하러 갑니다. 9시 박영식의 이슈버스라는 프로그램을 몇 달 하다가 8월인가 7월쯤에 아마 그만두게 되죠. 맞아요. 김태형 기자도 그때 당시에 뉴스버스를 떠났고 뭐 지금은 이제 함께 또 게으른 벌꿀즈라는 채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인연이라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뭐 참 바닥이 좁다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었습니다. 팟빵을 하기도 했어요. 팟빵이라는 회사는 변희재 대표와 신인규 변호사가 함께 보수의 합창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헤어졌었고요. 지금도 그때 당시에 좋은 인연을 쌓았던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작가님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그때 그 작가님이 오마이뉴스로 오시게 돼가지고 여전히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김용민 목사님하고 박지훈 변호사님하고 함께했던 스픽스의 쉿바도 기억이 납니다. 스픽스의 나름 복귀작이라고 해서 다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오래 가진 못했네요. 아쉽고요. 아마 형님들이랑 또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김용민 목사님 얘기를 하니까 정어리 TV를 만나게 해준 또 인연이 있는 용빠따란 프로그램이 있었네요. 최근에 12월 말까지 진행을 했었지만 마지막 그 생방은 제가 독감 때문에 참여를 못했어요. 아마
오창석 작가와 양지열 변호사님이 나왔던 용빠따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때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서울의 소리, 뉴스버스, 팟빵, 스픽스 이렇게 다 만났다가 헤어지게 된 회사이네요. 물론 뉴스버스는 간간히 나가고 있지만요. 그리고 길게 보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방쇼가 좀 재편됐어요. 여러 차례 시즌을 거듭하다가 길 위의 시방쇼로 다시 탄생했는데 그 길 위의 시방쇼가 사실은 또 여러분들 덕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자리를 잡아서 지금 아주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시방쇼도 좀 더 크게 일을 벌리지 않을까 2025년은 기대를 하고요. 2024년에 가장 소중한 인연을 전 꼽으라면 아마 또 뉴스토마토를 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봄 즈음에 뉴스토마토를 만나서 3월입니다. 3월 즈음에 만나서 박지훈 변호사님이 정식 MC로 합류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고정적으로 매주 2번씩 출연을 하고 있는데 2025년도 아마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주 소중한 인연이 있는 회사가 됐습니다. 토요일 집회 현장도 중계를 같이 했었고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 전국 당시에도 뉴스토마토와 긴 시간을 함께 했으니까요. 이제는 가족 같은 회사가 되었다. 실제로 패밀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그런 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를 또 2024년 늦가을에 만나서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팀, 오전팀 할 거 없이 오마이뉴스와도 또 좋은 인연이 됐는데요. 더 열심히 해서 오마이뉴스도 좋고 저도 좋은 윈윈 할 수 있는 채널이 저에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어리TV는 아마 매주 금요일 오전에 이제 합류를 해서 2025년은 고정적으로 정치 1번지를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빠따는 내려놓게 됐지만 백운기 앵커께서 찾아주시면 아무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언론사 중에는 경향TV와 CBS가 새로 만난 인연이 아닐까 싶어요. 경향TV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12월에 합류할 거라고 예고를 드렸었습니다만 거기 좀 사정이 있는 게 윤석열 탄핵 전국으로 이제 이 전국이 흘러가면서 제가 미리 땜빵을 하는 위치가 화요일에 이제 김종대 전 의원님 코너였거든요. 김종대 전 의원께서 겨울 휴가를 가시면 제가 한 3개월 정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너무 긴박해지다 보니까 김종대 전 의원께서 휴가를 못 가게 됐어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경향TV 출연은 못하게 되는 거죠. 제가 전혀 경향TV나 그리고 또 김종대 의원님을 섭섭하게 생각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 시국에 좋은 말씀 또 귀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전히 김종대 의원께서 화요일의 시간을 맡아주고 계시고요. 언젠가 또 좋은 인연이 있다면 올해 경향TV에 나가서 재밌게 방송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CBS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CBS 제작국 쪽이 아니라 CBS 지금 보도국 프로그램이거든요. CBS 2시 라이브가 그쪽도 이제 막 자라나는 프로그램이어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응원을 해주셨던 프로그램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여기 나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죄다 이제 응원을 해주시니까 대부분 방송 제작진 분들이 놀라시죠. 박영식을 전혀 인지도 있게 생각을 못했다가 한번 초대해봤는데 막 여러분들이 신나게 댓글 달아주시고 막 그 회사의 슈퍼챗을 쏴주시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크게 놀랐겠죠. 제가 이렇게 다 방송 섭외가 늘어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의 문제가 아니고 다 여러분들 덕분에 그렇게 중요한
순간순간을 넘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벌꿀즈를 빼놓으면 안 되죠. 이제 데일리 프로그램이 됐기 때문에 게으른 벌꿀즈에서 함께하는 박영식 그리고 김태현의 일방통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일 7시 5분에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요. 아마 내일부터는 이제 정규 트랙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게으른 벌꿀즈도 급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저를 비롯해서 제가 출연하는 채널 모두 다 응원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모자랄 수는 있습니다. 다른 평론가라든지 다른 스피커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 비교했을 때 제 실력이나 역량이 모자랄 수 있고요.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잠을 줄여가며 이 방송 저 방송 게으르지 않게 찾아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저를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의 수준이랄까? 여러분들 수준을 제가 잘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그 수준을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도 고민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역할. 팩트는 틀리지 않아야 되니까요. 사실을 기반해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역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언론 환경과는 또 다르게 이제 외부인이 됐으니까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과감함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24년 1월부터 12월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일일 영식 채널은 급성장을 했습니다. 아이고야, 이건 지워야 되는데 이렇게 할게요. 급성장을 했습니다. 59,100명 현 시간부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2024년 1월 1일에 3,62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주 꾸준히 올라가서요. 5월을 지나 그리고 7월 그리고 9월 11월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59,00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56,000 분께서 구독을 눌러주셨어요. 제가 이 숫자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구독자의 숫자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거지만 구독자가 중요해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크게 성장할 줄 몰랐고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어주신 가장 큰 배경은 역시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도 사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구독자의 숫자보다는 자주자주 와주시고 늘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시는 찐 구독자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구독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시간 동접자가 더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자주자주 찾아와 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주로 생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동영상을 올리는 것보다는 생방송을 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덕에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 채널 보시면 8월에서 9월 사이에 굉장히 급성장이 7월에서 9월 사이에 급성장이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3월에서 5월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급성장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위기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한 번은
이거는 뭐 변희재 대표 때문에라기보다는 덕분에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러니까 즉 그때도 유싸, 지금도 유싸, 유튜버들끼리의 어떤 싸움을 줄여서 유싸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다 아는 분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이어서 제가 누구와 방송을 하면 또 누구의 사람이라고 비판을 받고 또 그 대척점에 있는 어떤 누구와 방송을 하면 또 누구의 사람이라고 비판을 받고 보수 인사랑 같이 친하게 어울려 지낸다고 오해하시면 저는 보수가 되고 진보 인사와 아주 가깝다고 여겨지면 저는 또 개딸이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굉장히 당황하고 뭐랄까 좀 제 채널이 이렇게 오해를 받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위기의식이 또한 뭐랄까 거듭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쯤에는 아마 변희재 대표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 변희재를 말하는 클립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 이동영 작가님 팬분들이나 저를 진보적 인물로 상정해 놨던 분들에게 굉장히 큰 실망감을 드리게 됐던 거죠. 근데 그거와는 별개의 클립이었고 정말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그리 큰 오해를 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그때 오해하셨던 분들은 이미 제 올 한 해 방송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변희재 대표와 가깝게 지낼 수는 있겠지만 얘가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구나라는 그 차이점을 아마 발견을 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의 중심이 있는 인물이다 라고 평가를 하실 것 같고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려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저도 제 중심이 있습니다. 네. 진보 보수 좌우를 가리지 않고 사람으로서는 누구나 친해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고 아직까지 그런 순수함이 있고요. 반대로 사람 취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진 그래도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이른바 이제 윤석열이라는 인간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키기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변희재 대표가 악마란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은 생각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고 뭐 이념이 다르고 뭐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목적을 위해선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순수함이 있었던 계절이 있었고요. 지금은 어떻냐? 뭐 지금도 그 생각은 다르진 않아요. 예, 그래서 목적성이 부합한다면 저는 뭐 어느 누구와도 일단 잘 지낼 수 있다. 뭐 그런 친화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그 상황을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예, 변희재 대표와 또 그때 누가 또 안 좋았죠? 아, 그렇죠. 뭐 이동영 작가님 쪽하고도 안 좋았지만 그 임경빈 작가나 그리고 오창석 군과 창석이 안녕. 우리 오창석 군과도 또 그때 당시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잘 해결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 시기가 또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다시 찾아와 주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 것과는 좀 전 자유로워지고 싶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의심하시는 눈으로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시기가 잘 넘어갔고요. 그것과는 또 다르게, 정봉주 당시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을 시기, 그 시기에 굉장히 큰 오해를 샀었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사실 못할 말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말인즉슨 뭐 영상의 어떤 내용이나 영상의 어떤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큰 오해를 부르기에 아주 뭐 부합했었다. 오해받기 딱 좋았다. 근데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뭐 팬덤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정봉주 후보가 실제로 어떤 노선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대목은 아쉽고 이런 대목은 너무 오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그때 굉장히 큰 오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아주 뭐랄까 뭔가 지금은 내가 나서서 설명을 해야 된다.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토요일 밤에 급하게 카메라를 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구구절절 또 설명을 드렸죠. 오해를 받는 것은 저의 잘못이 크다. 오해를 받았다는 건 일단 제가 했던 말에서 촉발되는 거기 때문에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오해를 하게끔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출발을 했었고요. 반드시 누군가가 수석 최고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마치 정봉주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대목을 막 강조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저는 민주당원도 아니고 특정 후보와의 어떤 호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친분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대부분 다 그때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자체가 어찌 보면 흥행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흥행이 됐었고 분위기가 당시 민주당 당원들이 받았던 트라우마와 상처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즉 이재명 대표 이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당원들 간의 투쟁 이런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되는 쪽이 있었고 흔히 얘기하는 가면을 쓴 사람들 이재명 대표를 팔지만 민주당을 팔지만 결국 자기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인사들에 대한 어떤 비토 이게 강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딱 뭔가 그 당원분들 내지는 지지자분들의 대목을 터치를 세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이 좀 짧았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동시에 어쨌든 제 있는 그대로 솔직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게 여러분들께는 좀 사람이 솔직하게 느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집 나갔던 며느리가 다시 돌아오듯이 최근까지도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민주당원분들이 그때 오해해서 미안했어요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과거 영상 클립이나 이런 거를 제가 댓글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댓글에 설명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아무튼 그 오해를 빚게 만든 제 자신이 1차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는 점, 그리고 다시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께는 환영의 의사를 내비치는 바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2024년도 그렇게 지나갔고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2025년은 또 어떨지 저도 잘 가늠이 안 돼요. 2025년에는 더 좋은 방송들 여러분들께 실망보다는 서운함보다는 섭섭함보다는 만족감을 드리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빼먹을 뻔했는데요. 가장 또 2024년에 의미 있게 받아들인 대목은 제 채널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지니까 우리 소상공인 살리기라는 좋은 취지의 홍보를 할 수 있었다라는 점. 물론 플레이어 사장님이 먼저 제 제안을 받아주신 것도 있어서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는 올해도 하신다는 분이 있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상황이 또 애도 기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3일 동안 광고를 하지 못했는데요. 봉봉 수제사탕 여러분들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혹시나 연초 또 선물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봉봉 수제사탕 많이 기억을 해주시고
직접적인 광고는 내일 정규 방송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미의 이 소상공인 살리기까지 도와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4년 12월은 참 잔인한 계절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사실은 연말 연초에 국가 애도 기간이 이어짐과 동시에 아직 국가적으로 해피하지 않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참사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서 수습이 다 된 이후에도 유가족분들을 우리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살피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가는 더 나서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잠시나마 내려놓고 있었던 내란 진압에 대한 의지를 아마 조만간 다시 또 끄집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헌재 재판관은 2명이 추가적으로 임명이 됐고 특검법은 출발조차 못했지만 이 정치 격변기가 2025년 올해 초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긴장감 늦추지 않고 부지런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아마도 지금 이런저런 의견들 많이 달아주실 텐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활발하게 의견 개진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잘못 얘기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바로 잡아주시고, 제가 모르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2025년에도 더 열심히 하겠고요. 모자라고 부족할 수 있지만 적어도 어디 가서 게을러 빠져가지고 뭐 내용을 부실하게 빼먹고 다니는 그런 인간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네. 잘 키운 영식 하나, 열 누구 안 부럽다, 이런 말 들을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아마도 2025년은 이 정도의 성장을 보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구독자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예, 늘 찾아와 주시는 우리 단골 손님들을 주 타겟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실버 버튼인가 뭔가 박영식도 받으면 이 고양이 대신에 걸어놓고 좋겠죠 뭐. 예. 뭐 옷도 제가 지금 아직 어두운 색으로 입고 있죠. 예. 아마 국가 애도 기간까지는 요렇게 좀 복장으로라도 제 마음을, 뭐 어느 방송 가서는 웃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예, 복장으로라도 제 마음을 이렇게 대신할까 합니다. 벌어지지 않아야 될 이런 사고들이 또 벌어져서 참 안타깝고요. 예, 그리 무겁지 않은 컨텐츠가 돼야 될 텐데, 막 무겁고 우울한 어떤 감정을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켠 건 아니니까요. 새해 인사했다고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매일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여러분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직업을 가졌고 그거보다는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산다는 게 뭐 대단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산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요즘 들어선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면 됐다. 즐겁고 행복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2025년이 여러분들이
뭐 돈이 많아 행복하든 너무 건강해서 행복하든 가족 중에 누가 잘 돼서 행복하든 모르겠고 각자의 기준이 다른 거니까요. 그저 행복만 하십시오.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는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이니까요. 제 가족들, 친구들, 주변 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행복하게 여기며 늘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더 열심히 하겠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중얼중얼 길고 긴 새해 인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에 함께하는 2024년 총정리, 그리고 2025년 1월 1일에 새해 인사, 저는 박영식이었고요.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오전 뉴스 토마토 방송부터 다시 재개를 하니까요. 이슈 버스킹,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박영식 라이브 정규 편성에도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